나는 모든 것이 끝난 남자였습니다. 3년간 시궁창 같은 원룸에서 나는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그저 숨만 붙어있는 썩어가는 폐인이었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형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밤 내 눈앞에는 내가 3년간 입고 살았던 안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색이 있었습니다. 아주 짙고 뜨겁고 숨막히는 와인색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살냄새였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 나를 경멸하는 대신 나를 유혹하던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어깨를 드러낸 채 젖은 입술로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이제 궁금증 풀렸어요. 그 한마디에 나의 지옥 같던 3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형수와 나는 2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밤이었습니다. 51세의 오수연은 수십 평대 최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진 지 오래였고 그녀의 손에 들린 책은 같은 페이지만 한참을 머물렀죠. 이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그녀가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할 때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그녀의 발소리는 텅 빈 공간을 맴돌다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고 시침은 새벽 1시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이미 10년 전에 다 닳아 없어졌으니까요.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주 오래되고 길들여진 습관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둔탁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삐비빅 찰칵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지 화면처럼 그녀는 소리가 나는 현관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짙은 알코올 냄새와 함께 남편 강태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 위로 던졌습니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들고 있던 책을 덮으며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려고요. 강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피곤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곧장 안방으로 직행했고 잠시 후 샤워기 소리가 둔탁하게 욕실 문을 넘어올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남편의 넥타이와 그가 복도에 벗어던진 와이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세탁 바구니로 향하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아주 약들이 마셨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 남편의 채취도 그가 마신 비싼 위스키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달콤하면서도 저급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셔츠 깃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셔츠를 비춰보았습니다. 역시나 하얀 셔츠 깃 안쪽에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란듯이 찍어놓은 낙인처럼 말입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처음 이런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는 밤새 울기도 하고 남편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무시하거나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유난 떨지 마. 그녀의 분노는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외로움은 분노를 넘어 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의 넓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모님. 하지만 이 텅 빈 집에서 오수연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스스로 여자이길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수연은 셔츠를 세탁 바구니에 힘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멎고 곧이어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밤도 그녀는 잠들기 글렀습니다. 형수 오수연이 텅 빈 성에서 낯선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존재를 체념하던 바로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좁은 원룸에서 강진우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역한 술 냄새와 며칠째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커튼은 1년 내내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발디딜도 없이 빈 소주병과 구겨진 배달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이불인지 걸레인지 구분도 안 되는 축한 담요 속에서 그가 짐승처럼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씻지 않은 몸에서는 시큼한 채취가 풍겼고 덥은 그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3년 전 그날에 멈춰 버렸습니다. 한때 그는 어깨의 천재라 불렸습니다. IT 기획자 강진후, 그의 눈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빛났고 그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기획안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믿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근은 자신의 그릇을 과신했고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었습니다. 자만심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한 것이 화근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동료들은 그를 무능한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며 떠났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마저 당신처럼 비전 없는 실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라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장, 명예, 사랑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늘 질투하고 비교당했던 형 강태석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형 강태석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이 작은 원룸의 보증금을 말없이 내주었습니다. 진우야, 넌 머리는 좋은데 근성이 없어. 어쨌든 이걸로 빚이라도 어떻게 막아봐라. 그리고 죽지는 마라. 부모님 얼굴은 봐야지. 형이 그 말이 동정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진우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동화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은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거대한 수치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형은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자신은 그 성공한 형에게 손을 벌린 한심한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진우는 일어설 힘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면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형이 내주니 원룸에서 그는 숨만 쉬는 쓰레기였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역겨웠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런 자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착한 형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 두 가지 감정이 그를 지독한 어둠 속에 완벽하게 가두었습니다. 크응크, 그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반쯤 남은 소주병을 찾아덩거렸습니다. 차가워야 할 소주가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고통을 잠재워 주었으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있는 시체로 자신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석이 안방에서 내뿜는 코 고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오수연은 텅 빈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의 셔츠에 묻어있던 붉은 립스틱 자국이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동생 강진우였습니다. 남편 강태석은 가끔 술에 취하면 동생을 험담하곤 했습니다. 그놈 집 운수도 모르고 머리만 믿고 깝치더니 꼴 좋다. 이제 완전 패인 다 됐어.
내 돈만 날리고. 그런 식이었죠. 남편의 그 비아냥거림과 경멸 섞인 말투 속에서 수연은 오히려 진우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강진우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니 진우 씨가 결혼하기 전이었네요. 그는 참 반듯하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형 강태석과는 정반되었죠. 수연이 집에 시집와서 겉돌고 외로워할 때 유일하게 다가와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수님, 형이 형수님 만나고 정말 행복해 보여요.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던 진심 어린 눈빛을 수연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집에서 유일하게 알아봐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련님이 이혼하고 사업도 망하고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식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짐처럼 취급했지만 수연에게 지우는 마음의 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골프 접대를 핑계로 집을 비운 주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진우가 예전에 좋아했던 따뜻한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시원한 배추 김치까지 남편을 위해 요리할 때와는 마음가짐부터 달랐습니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수소문에서 알아낸 그의 원룸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낡은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3층 복도 끝 3035. 수연은 잠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형수. 잠깐 문 좀 열어봐요. 도련님.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지독한 악취가 먼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술이 썩는 냄새, 곰팡이 냄새, 며칠은 좋을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씻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시큼한 채취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는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이건 그녀가 알던 강진가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하게 자라 얼굴을 뒤덮었고 눈은 쾌하게 들어가 초점이 없었습니다. 기름진 머리카락은 떡이 져 있었고 그가 입은 티셔츠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으로 더러웠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자신을 찾아온 낯선 방문객을 그저 멍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반듯하고 총명하던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경멸감이나 혐오감보다는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아픔과 연민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 과거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도 훈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 온 반찬통을 엉망인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가장 먼저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철커더 몇 년은 닫혀 있었을 창문이 열리고 차갑지만 신선한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그 빛에 눈이 부신 듯 인상을 썼습니다. 수연은 곧장 화장실로 가래를 찾았고 현관에 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찾아 빈술병과 쓰레기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그 모든 광경을 술에 취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밥은 먹고 지내는 거예요? 나는 술기운과 지독한 무기력 속에서 그저 멍하니 형수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봉투를 몇 개나 묶어 현관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수십 개의 빈 술병들을 망설임 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먼지 구덩이였던 창틀을 젖은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내가 형수를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이렇게 오래 지켜본 것이 결혼식 날, 명절날 아주 잠깐 스치듯 보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기억 속에 형수는 늘 조용히 미소 짓고 한복이 잘 어울리던 그저 형의 착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수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 그녀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땀방울이 하얀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이상하게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팔을 뻗어 냉장고 위를 닦아낼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얇은 블라우스가 그녀의 등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천너머로 그녀의 속옷 와인색 불의 지어의 선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목이 탔습니다. 방금 마신 술 기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탄력 있고 건강한 몸의 곡선. 그리고 땀에 젖은 그녀에게서 풍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여자의 체취가 이석은 방의 공기를 밀어내고 내 코끝을 파고 들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형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자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진 미친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형수님이야. 내 형 내 은인인 형이 아내라고 그때였습니다. 형수가 청소를 하며 무심코 켠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IT 업계의 신기술 동향에 대해 어떤 교수가 나와 떠들고 있었죠. 나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보들 저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야. 코어를 잘못 잡았잖아. 술에 취한 너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던 형수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내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눈에서 술주정뱅이가 아닌 과거의 그 천재 강진후의 번뜩임을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묵묵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은 놀랍게도 사람이 사는 곳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형수는 부엌에서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뜯지도 않은 쌀포대를 열어 밥을 안쳤습니다. 이 방에서 밥 냄새가 나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상이 펴지고 따뜻한 밥과 정갈 반찬들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형수가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울어버렸습니다. 수치심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수가 놀라 나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왜 그래요? 반찬이 입에 안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형은 정말 바보예요. 내 형은 정말 바보라고요. 이런 따뜻한 밥을 평생 곁에 두고도 그걸 스스로 걷어찼으니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왜 나갔는지 모릅니다. 형수가 남편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내 진심이었습니다. 형수의 눈이 그 순간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가장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수가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나는 쓰레기 같던 몰리 남아 조금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망설이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도련님 힘내요. 당신 이런 곳에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일어나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아니,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내 메마른 가슴파에 닿았습니다. 방금 전 설거지를 마친 그녀의 손에서 나는 비누 냄새 그리고 땀과 섞인 그녀의 은은한 채취가 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짐승처럼 폭발할 것 같은 충동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그녀를 밀쳐내지도 그렇다고 마주 앉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형수가 먼저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어 보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 대신 그녀의 비누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내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심하게도 여자로서 그녀를 하지만 그녀는 내 은인인 내 형의 아내였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형수 오수연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와 곰팡내 대신 그녀가 닦아낸 바닥의 락스 냄새, 설거지통에서 올라오는 비누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도는 그녀의 채취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내가 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형은 정말 바보예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눈빛, 마치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 크게 흔들리던 그녀의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나를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나를 짓눌러온 것은 실패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했을 때 그녀가 형수가 내 한마디에 나를 알아봐 준 겁니다. 그리고 내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일어나요. 도련님, 이런 곳에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녀가 나를 안아주었을 때의 감촉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더러운 담요에 남아있는 그녀의 희미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건 그저 안쓰러운 시동생을 향한 위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내 메마른 가슴에 닿았던 그 부드럽고 풍만한 느낌. 5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탄력. 땀과 섞인 그녀의 은은한 살냄새. 비누 냄새 넘어 그녀의 피부에서 풍기던 그 달콤한 향기. 그건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아주 잘 익은 농익은 여자의 향기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미친놈. 강진후, 미친 새끼 정신 차려. 그녀는 형수님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이 시궁창에 처박혔을 때 쓴소리하면서도 이 원룸 보증금을 내준 내 은인이나 다름없는 형의 아내. 그런 형수님을 내가 감히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느라 땀에 젖어 하얀 블라우스 너머로 선명하게 비치던 그 와인색 속옷의 선 팔을 뻗을 때마다 긴장되던 어깨의 곡선. 하얀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땀방울.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년간 죽어있던 내 몸이 그녀로 인해 짐승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보다 더 강한 것이 3년간 굶주린 수컷의 본능이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 한구석에 먼지 쌓인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의 결혼식 앨범이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던 20년 전의 형수. 그때는 그저 착하고 단아한 형수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어떤 여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진 속의 맑은 얼굴 위로 오늘 내가 본 그 땀에 젖은 얼굴을 겹쳐 보았습니다.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 젖은 블라우스, 그리고 나를 안아주던 그 풍만한 감촉. 그녀는 이렇게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여자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죄책감, 지독한 절망감, 그리고 이 지독한 욕망. 나는 3년간 죽어있던 내 몸의 유일한 반응을 이대로 터뜨려 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앨범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형수의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을 노려보며 나는 거칠게 내 더러운 바지, 버클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그 안으로 숨이 거칠러지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며 막 모든 것을 쏟아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삑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커 저 도련님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을 문이 열리고 형수 오수연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바닥에 활짝 펼쳐진 자신의 결혼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바지를 반쯤 내린 채 스스로를 위로하던 나의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시간이 멈췄습니다. 내 심장도 내 숨도 멎었습니다. 현관문에 서 있는 형수 오수연. 그녀의 두 눈이 나를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바지 버클을 그리고 바닥에 활짝 펼쳐진 자신의 결혼사진을 정확하게 후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거꾸로 솟구였다가 차갑게 식으며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땅이 꺼지고 이 시궁창 같은 방바닥 아래로 내가 영원히 처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죽고 싶었습니다. 나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황급히 바지를 추스르고 앨범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고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멸, 혐오, 역겨움.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순간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형수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장 내 뺨을 때리고 더러운 놈이라며 저주를 퍼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형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커 그녀는 열려있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끔찍한 광경 속에 나와 단둘이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리곤 나를 지나쳐 방금 전 자신이 놓고 갔던 식탁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옷자락에서 나던 그 비누향이 그 순간만큼은 지옥의 유황 냄새처럼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이 1초라도 빨리 제발 핸드폰을 준 형수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나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핸드폰에서 울리는 메시지 알림 소리만이 기계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금 떨렸지만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는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연민, 슬픔. 아니, 그건 마치 나의 모든 수치심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펼쳐진 자신의 사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술에만 빠져서 죽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도련님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을 씻어내렸습니다.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 짐승 같고 더러운 욕망마저도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그 말에 그만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수는 그런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 3년간 갇혀있던 한 남자의 지독한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나처럼 그녀도 나의 절박함을 알아봐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역겹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혼 사진을 보며 욕망을 터뜨리던 그 모습에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을 여자로 바라보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잊고 살았던 흥분이 그녀의 메마른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틀 뒤 형수가 다시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땀에 젖은 블라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편한 바지 대신 무릎까지 오는 타이트한 스커트였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연하지만 분명히 붉은기가 도는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그날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연민이 아니라 묘한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형수가 나의 치욕을 덮어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녀의 그 한마디가 3년간 나를 짓누르던 패배감과 자책감에서 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나는 3년 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하지만 익숙한 과거의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녀가 한번 치워준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시궁창 속의 폐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남자로 보인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나 자신보다 더 강하게 믿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두어 번 더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그녀의 옷차림은 과감해졌습니다. 몸에 곡선이 드러나는 니트, 허리를 조이는 원피스. 그녀는 마치 나의 얄팍한 이성의 끈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의 짐승 같은 욕망을 나의 절망을 태워버릴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패배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남자로 일어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형 강태석이 긴 해외 출장을 떠난 날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일으켜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밤 8시 어둠이 짙게 깔린 원룸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낮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의 여자가 되어 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레드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진우씨 오늘 남편 출장 갔어요. 혹시 와인 한 잔이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와인 향보다 더 먼저 내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달라붙는 짙은 버건디색 리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얇은 리트천은 그녀의 풍만한 가슴의 윤곽을 차라리 벗은 것보다 더 아찔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잘록한 허리를 지나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 라인까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 니트 원피스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몸을 감싸고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는 과연 어떤 색이 숨어 있을까? 그날 얼핏 보았던 그 와인색 브라일까? 아니면 이 원피스보다 더 짙은 검은색일까? 그리고 나는 그녀의 다리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내 평생의 로망이었던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리까지 올라오는 답답한 팬티 스타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소파 대신 내 침대 끝에 걸터 앉았을 때 니트 원피스가 허벅지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스타킹이 끝나는 지점.
그녀의 눈처럼 하얀 허벅지살을 감싸고 있는 아찔한 레이스 밴드. 검스의 끝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의도했습니다. 이 무너진 남자를 다시 스쿼드로 깨우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몸의 윤곽이 잘 드러나도록 와인잔을 드는 손짓 하나, 다리를 꼬는 몸짓 하나하나에 농한 유혹을 담고 있었습니다. 패배의식, 좌절감, 그런 것들이 머무를 틈이 없었습니다. 내 온몸의 피가 지금 내 눈앞의 여자를 향해 미친 듯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카. 그녀가 와인을 삼키는 소리.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묻어나는 와인장.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형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불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랐습니다. 아니, 술기운이 아니라 그녀에게 취했습니다. 이성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와도 된다고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도발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입은 옷 정말 예쁘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 스커트 안에 아니 그 원피스 안에 속옷 색깔이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좁은 원룸의 공기를 가르고 튀어나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마치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수 오수연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나를 유혹하던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핏기가 가시고 와인으로 붉어졌던 그녀의 뺨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저 형수님 그게 아니라 무례하시네요. 내가 도련님 딱 해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여기까지 온 정성을 고작 그런 천박한 말로 갚으세요? 더는 못 짓겠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나를 향한 경멸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벗어두었던 자신의 구두를 챙겨 들었습니다. 아, 망했다. 나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호의를 그녀가 나를 이 시공창에서 살리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내가 이 3년간 굶주인 짐승 같은 욕망 하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부 망쳐버린 겁니다. 그녀는 나를 그저 더럽고 추잡한 놈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벌레 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갑자기 비틀거리듯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쾅 문이 아주 거칠게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말 미친 놈이구나.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녀가 나를 얼마나 경멸할까? 나는 결국 형의 아내에게까지 흑심을 품은 구제불능의 쓰레기였던 겁니다. 나는 이 방을 가득 채운 그녀의 향기를 맡으며 지독한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의 유일했던 구원, 나의 유일했던 희망이 나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5분 아니 1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형수가 아니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그 타이트한 버건디색 네트 원피스. 그 원피스의 양쪽 어깨가 이미 완전히 흘러내려져 있었습니다. 내 숨이 멎습니다.
하얀 어깨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 아래로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녀의 속옷 강렬한 와인색 레이스 브라의 끈과 그 끈 위로 넘실거리는 그녀의 하얀 속살이 아슬아슬하게 전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젖은 입술을 혀로 아주 천천히 핥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아주 작은 하지만 모든 것을 담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이제 궁금 풀렸어요. 그 순간 내 이성의 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고 그녀의 젖은 그 입술을 거칠게 탐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절망을 외로움을 3년간 궁주인 욕망을 서로의 입안에 쏟아붓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입었습니다. 나도 질세라 그녀의 여인 입술을 물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은 3년간 썩어 문드러지던 나를 살리는 생명수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우리는 숨이 차서 입술을 떼었습니다. 서로의 타액으로 입술이 번들거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스커트 속은 무슨 색이에요? 그녀는 내 기부를 아주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요. 나는 그녀를 침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니트 원피스 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오늘 나를 미치게 했던 그녀의 다리. 그 검은 스타킹으로 향했습니다. 내 손바닥이 그녀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나일론의 감촉. 나는 천천히 그 감촉을 느끼며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종아리, 무릎,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허벅지. 흐뭇. 그녀가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내 손끝이 아까 내가 얼핏 보았던 그 경계선, 그녀의 하얀 속살을 감싸고 있는 그 검은 레이스 밴드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 밴드를 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밴드를 잡아당겼다가 탁 놓았습니다. 찰싹 스타킹 밴드가 그녀의 여인 허벅지살 위에서 아주 짜릿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니트 원피스 그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와인색. 그녀는 오늘 전부 와인이었습니다. 브래지어와 완벽하게 세트가 맞는 아슬아슬한 와인색 레이스 팬티. 그 팬티가 그녀의 풍만한 중심부를 간신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침대 위로 완전히 밀어 눕혔습니다. 드레스는 이미 그녀의 허리 위로 말려 올라가 와인색 브라와 팬티만 입은 그녀의 눈부신 몸이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레드 와인을 그녀의 목덜미에 주르륵 흘려보냈습니다. 차가워. 그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와인은 그녀의 하얀 쇄골을 지나 와인색 블라의 골짜기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배꼽까지 붉은 길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연 씨, 오늘 온몸이 와인이? 진우 씨, 안 돼. 그녀가 내 머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나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깊게 와인을 한 모금 가득 머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만에 그것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아주 야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은 방금 머금은 와인으로 젖어 더 짙은 와인색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와인을 머금은 뜨거운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차갑고 붉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주 차가운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내 가장 민감한 부분 와인이 샤워시키듯 적셨습니다. 내 살이 그 차가운 와인색으로 물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그 감촉, 그 차가움은 인내 알코올 특유의 아주 살짝 쌉쌀름하고 한 자극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잘 익은 포도를 얼음과 함께 통째로 문지르는 듯 짜릿하면서도 시원한 감각이었습니다. 포도향이 그녀의 향기와 뒤섞여 코끝을 아찔하게 자극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그녀, 허리 위로 말려 올라간 그녀의 와인색 니트 원피스, 아래 아슬아슬하게 드러난 와인색 레이스 브라, 그녀의 하얀 허벅지살을 파고든 그 아찔한 와인색 티팬티, 그녀의 입술도 와인색이었고 그녀가 쏟아낸 액체도 와인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인색 와인에 흠뻑 젖어 붉게 변한 나의 부분까지 세상이 온통 그녀의 그 뜨거운 와인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알코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쌀음 알코올을 맛보기 위해 나를 간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의 공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3년간의 지독한 외로움과 무기력과 자책감이 서로의 몸을 통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와인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3년간의 절망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듯 격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불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그녀는 엉망이 된 원피스를 추스르며 내 곁을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짙은 향수와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질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3년 만에 매일 면도를 했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의 더러운 방이 아니라 깨끗한 공간에서 그녀를 맞이하고 싶어 매일 방을 닦았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만 그녀가 나를 살려낸 그 감정의 이면에는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끔찍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질수록 그 죄책감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내 형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 시궁창에 처박혔을 때 나를 경멸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원룸 보증금을 내주었던 나의 은인인 형의 아내를.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말끔해진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경멸했습니다. 강진 후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 나는 그녀의 온기가 그리우면서도 동시에 형의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를 구원해준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연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빛이 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내가 처음 봤던 그 체념의 빛이 사라지고 사랑받는 여자의 광채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밥솥이 아닌 최신 IT 기술 서적 몇 권을 들려주었습니다. 진우 씨, 밥 먹었어요? 그녀는 나를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형수님, 물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형님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다가와 내 입술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첫날 밤에 그 격렬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한 모든 것을 용서하는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뺨을 감쌌습니다. 진우 씨, 그 죄책감 잠시만 나를 만날 때만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진우 씨 때문에 30년 만에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으니까. 그녀의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도덕적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죄책감을 잊기 위해 더 격렬하게 더 깊숙이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인 교감을 넘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정서적 교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 속에서 나는 3년 만에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의 무능과 자만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고 자책했던 그 프로젝트 피닉스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내 옆에 앉아 내 어깨에 머리를 기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그 아이디어예요? 네, 나의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내가 너무 자만했어요. 시장을 잘못 읽었고 결국 모든 게 무너졌죠. 형님께도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 진우 씨는 최고야. 내가 알아요. 다시 해봐요. 내가 도울게요. 나는 그녀의 응원 속에서 며칠 밤낮으로 깨진 코드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내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연을 강태석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주지. 그는 뻔뻔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려 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우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 경멸스러운 얼굴을 보며 문득 진우의 원룸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었던 IP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에 있는 그 IP가 적힌 서버 접속 기록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차갑게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 줄게요. 대신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진우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알아내야겠으니까. 당신이 진우 씨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찾아낼 거예요. 강태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하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칼을 쥐게 되었다는 것을 강태석의 서재는 그의 성공을 과시하듯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썩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경멸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진우의 무너진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과거 잘 나가던 헤드헌터 시절의 그 집요함을 총동원했습니다. 남편의 개인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그가 진우의 사업체를 방문했던 날짜의 데이터 로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증거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진우의 프로젝트가 무너지기 직전 모든 원본 데이터 파일이 강태석의 개인 서버로 통째로 복사된 기록,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믿었던 형이 동생의 등 뒤에 꽂은 차가운 비수였습니다. 수연은 그 자료가 담긴 USB를 들고 진우의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복구한 코드를 보며 동시에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행복이 자신이 은인의 뒤통수를 치고 얻은 더러운 행복이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감쌌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수연 씨, 그게 무슨 이거 봐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빼앗겼던 거예요. 당신이 가장 믿었던 당신 형한테 나는 그녀가 건넨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그 모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로그 파일, 데이터 전송 시각, 그리고 익숙한 그 IP 주소, 강태석, 내 형, 나의 은인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나의 무능, 나의 자만, 내가 3년간 나를 지옥에 가두었던
그 모든 자책감이 한순간에 엄청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경멸하던 형의 눈빛, 나에게 보증금을 던져주며 혀를 차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승리자의 역겨운 동정이었습니다. 나를 짓밟고 일어선 자의 오만한 자비였습니다. 강태석이 나는 노트북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모니터가 박살이 나고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배신감으로 폭발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나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내 등이 피가 나도록 나를 세게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내가 그녀의 품에서 숨을 골랐을 때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제 되찾아야죠. 당신 거 전부다. 그날 밤 우리의 관계는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뜨거운 동지애와 차갑고도 정의로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륜 남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전우였습니다. 수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업계 최고의 헤드헌터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프로젝트 피닉스의 CEO가 되었습니다. 진우 씨의 천재성은 그대로예요. 녹슬지 않았어요. 문제는 포장지였죠. 이제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 거예요. 그녀는 나를 코칭했습니다. 나의 이력서를 다듬었고 나의 기회관을 투자자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날카롭고 매력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강태석에게 반감을 가졌던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남편의 그늘 속에서 그림자로 살며 모든 감각이 죽어있던 그녀 역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몸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밤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가치를 깨닫는 가장 황홀한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하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를 일깨웠고 그녀는 그런 나를 받아내며 내가 얼마나 강한 남자인지를 증명하게 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작은 빌라의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화려한 성공과 데이터 도용 스캔들로 몰락한 강태석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업계가 주목하는 성공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끔한 슈트를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이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수연 씨,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너무 늦지 말아요. 그들의 사랑은 분명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는 서로를 지옥에서 구원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50이 넘어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자신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